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탄핵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한 국민의힘. 이대로 괜찮은가? 이 물음을 던지며 시작하겠습니다. 파면 사흘 만인 오늘 국민의힘이 대선 선관위를 꾸렸습니다. 친윤이 포진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의원에게 탈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는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관저 정치가 사저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딜레마를 집중 분석합니다. 단도직입에선 불붙은 개헌론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사흘 만에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지명을 하고 당직자들을 북돋았습니다. 이제 60일밖에 안 남은 대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길 것 같죠? 네, 저희가 축 처져 있고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선에 방점을 두고 당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서 경선 준비를 위한 첫 회의도 곧 한다고 합니다. 불과 사흘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무슨 대선 후보를 내냐면서 비판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파면된 후에도 관저에서 상황 노름하는 내란 수괴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탄핵되면 그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지.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원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수호를 외쳤던 그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지우기에는 큰 뜻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림이 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런 응원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남동 관저 앞은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점지하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필패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이 탄핵 사흘 만에 선관위를 구성했습니다. 자숙 기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통해서 탄핵 사태 또 계엄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충분한 사죄와 자숙 없이 대선 승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국민의 선택권 우리 당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충분한 자숙이 없었다는 것은 언론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새로 준비할 것들 이번에 이제 대선이 불과 57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계속한 우리 당의 반성과 쇄신 메시지를 동시에 내면서 어떻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비전을 우리 당이 중도와 우리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치인들을 두고 이 세간에서 하는 말이 있죠. 후한무치하다. 참 얼굴이 두텁고 뻔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의 행위,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파면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사과하고 끝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요. 불과 4월 4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며 기각과 각하를 강하게 외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인용까지 파면까지 될 잘못을 했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관저 앞에 가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을 때다. 국민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어떤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정치인에게는 어떤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었던 김웅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쇄신하고 성찰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뒤에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의총에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이 우리가 정말 국민한테 염치가 있다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들. 저는 이런 부분들의 전 내부적인 성찰들이 더 지난 후에 대선을 얘기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선관위원 면면을 보면 친윤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당내 반응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선관위원장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원외 인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면면을 놓고 보면 현역 의원 가운데는 이른바 친윤 색채가 있는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다라는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원외 인사들만 놓고 본다면 이게 친윤 인사로만 구성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덧붙여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선수가 중요하지 심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양심에 따라서 경선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 당이 당대표 선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63%의 득표를 통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인적 구성을 두고 이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양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개파색이었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관위 구성을 두고 친윤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을 대표하는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선관위원장부터 선관위원들까지 새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요. 대통령 출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답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선관위원장 좀 새롭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원장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경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새거 신드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선 관리하는 데서는 풍부한 경험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회의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당 회의가 나오면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지금 제명이나 이런 조치는 안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해당 행위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해당 행위란 즉 당헌이나 당규를 어겨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정치 등 여러 해법이 있는데도 국경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했다. 엄청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로 국민의힘에 해로운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보다 더 해로운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방송을 포함해서 아마 수백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손을 끊어야 한다. 손절하지 않고서 윤을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서 어떻게 합리적 보수의 씨앗이라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정말로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윤석열 파면이 되면 익숙한 정치의 문법으로 보면 윤석열 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간판 내리고 신장개업하고 바깥에서 새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천막당사라도 차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흩어지니 우리가 망했다. 이런 판단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윤석열 계속 껴안고 가면 저는 더 크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내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수막인데 무엇이 죄송한지 무엇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주어 목적어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뜻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 대통령을 기자 질문이 이거예요.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행위가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당 행위가 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는데 그 주장이 해당 행위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에 해당 행위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즉 대통령 출당은 아예 지금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해당 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거 짚어드리고 예. 발언권 바로 드릴게요. 사죄드리는 것은 계엄과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헌정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죄드리는 거고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까 그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공당으로서의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자, 그리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전환 이후에 권영세 위원장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가혹할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지침을 밝혔는데, 자, 이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해당 행위, 앞서도 제가 출당을 주장하는 것이 해당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 과정과 경선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혹시 탄핵을 찬성하고 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것인가?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김성열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정광재 의원께 드릴게요. 예, 참 놀라울 정도의 반응인데요.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강빈국 의원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당론을 깃털처럼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의원 언급을 하셨대요, 실명으로. 이제 한마디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냐? 니들 나가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게 스스로가 자기 모순인 게 지금 앞서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징계를 하겠다? 이게 무슨 자기 모순일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당 행위라는 것은요, 그 당의 어떠한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 국민의힘의 당 이미지를 떨어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행위 조치는 안 하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게 있어요. 당론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계를 한다. 우리가 박정훈 대령 사건이 얼마 전에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다뤄진 게 항명죄예요. 항명죄라는 게 뭐냐면요.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았으면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때 재판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을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론이라는 것이 헌법을 유린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는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오히려 당론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걸 알면서도 국회의원이 아무런 자신의 소신도 없이 거수기처럼 그 당론을 따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죠. 그냥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 김상욱이나 뭐 조경태나 이런 찬탄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럼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예, 김상욱 의원이 지금 제일 큰 눈엣가신가요? 당내에서? 지금 뭐 천탄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상욱 의원이 꼽히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뭐 예상해 보기로는 우리 당내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이미 벌어진 김상욱 전 의원의 과거 행보를 가지고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선 과정 또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의 화합과 단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선거 국면이 아니더라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비단 이번 선거 국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엄격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이 과거에 했던 행동 이것이 정말로 해당 행위였는지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저는 당분간은 당내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상욱 전 의원이라고 중간에 표현해 주셔서 김상욱 의원이라고 제가 마음이 드러난 바로 겁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상욱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당내 탈당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헌에 규정한 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위배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당헌에 명백히 위배된 행동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일부 세력이 당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탈당 여부는 저희의 자유의사와 결정에 의할 것이지 타인의 압력과 권위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탈당을 강제하는 여론과 따돌림은 그 자체가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자 반지성 반민주의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예. 당 밖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자 프레임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란의 이 사태를 겪으면서 배신자로 찍은 사람은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 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겠으나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당에서 당대표 쫓겨났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을 찍었는데 참 국민의힘이 한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위헌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할 때 나왔던 그 결정문에는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행위 자체는 사회, 경제, 정치, 외교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고요. 헌법의 파기에 있어서 압도적인 침해를 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 동조했던 정당이 그대로 그 가치를 이어서 가면서 그 안에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들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 1호당원을 출당시키라는 말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현 주소는요. 내란 정당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내란의 그 힘을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며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으로서의 요건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단지 그 안에서의 탄핵 찬성파 2명을 본인들끼리 집단 확대를 시키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인위적으로 끊어내려고 해도 끊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것보다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은인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남긴 자본과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채가 더 커졌기 때문에 당의 운영 또는 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조금 더 부담 요인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헌재 판결을 통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계엄과 탄핵 재판 과정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몰차게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출당 또는 제명을 한다는 요구가 글쎄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살핀다면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 시작하기 전에 오대영 앵커께서 국민의힘의 딜레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지지자들 또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이 딜레마 속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해결책들을 국민께 제시해서 그걸로 판단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살짝 좀 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딜레마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후의 행동이 더 문제인 거예요.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누구도 비정상적인 망상에 빠져서 그걸 할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111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망상 같은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대통령을 비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계속해서 초래해 왔잖아요. 4월 4일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죠. 최소한 출당과 제명은 서류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라도 보여주는 게 최선의 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과 관계를 끊자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핍박과 해당 항의의 어떤 그런 강제와 강압들은 없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내란의 세력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같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분과 뭔가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좀 반응을 드리고 싶어요. 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 당이 분열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분도 있고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한 명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좋은 결과라면 정권 재창출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겠죠. 예. 저도 짧게만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제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징계를 받아서 파면된 게 아니잖아요. 내란이라는 엄청난 범죄 행위, 중대 범죄의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당은 계모임이나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권을 목표로 모인 집단이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이상을 실현을 하고 집권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끊어낼 수 있어야죠. 계모임이나 친목 모임이면 싫어 너 나가 인위적으로 그렇게는 그런 데서는 못 끊죠. 그런데 저는 정당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국민의힘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파면 당일날 입장을 냈고 또 어제도 입장을 냈거든요. 첫날과 어제가 좀 달라요. 첫날은 지지와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당 중심으로 대선을 준비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첨언도 했지만 어제는 더 나가서 국민 변호인단의 첫 함성을 기억하고 여러분 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해서 관저 정치를 넘어서 이제 사저로 돌아가면 사저 정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김성현 의원님. 예,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야구를 좋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8대0
완봉패입니다. 완봉패. 예. 이 정도의 완벽한 결정문으로 위헌이 확실히 졌으면은 지금 자중해도 모자를 떼죠.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뗍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앞에는 뭐 그나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으나 그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뭐 차기 권력에 대한 이런 정치에 관여하려는 듯한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앞에 나온 메시지는요, 미리 준비되었던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밑에서 어떤 분이 준비해 줬었던 의례적인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고 지금 나오는 것이야말로 좀 본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되는 거, 이 앞에서도 지금 왜 탈당을 시키냐, 왜 제명을 시켜야 되냐, 딴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국민의힘에서 벌어질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그렇게 해서 상황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중도층의 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걱정이 돼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좀 충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시려는 분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저에 찾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오라고 해서 갔을까요? 오라고 해서 갔으면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죠. 내용이 나와야죠. 근데 내용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일종의 이용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윤심을 등에 업고 이번 뭐 당 경선이나 이런 걸 한번 통과시켜 보겠다라는 막 어두운 속셈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10명 중 8명 정도가 지금 뭐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면은 과연 국민들이 탄핵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탄핵을 당한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과연 본선, 대통령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보엽 의원 의견까지 들을게요. 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있을까요? 어제 윤석열 메시지를 보면서 그 전에는 약간 전체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어제는 국민 변호인단인가요? 자신들의 지지자만을 향해서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읽고 나서 느낌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주인공이 용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I will be back 하면서 엄지손가락 내는 것처럼 윤석열을 언제든 돌아오고 싶구나. 나 곧 돌아올 테니까 나 잊지 말고 계속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요. 계속 저런 상태로 있으면 국민의힘이 더 위태로워질 거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는 것은 소환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읽히는데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였나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와서 혹은 태세 전환 이런 물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검찰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수사만 탈탈 털듯이 했죠. 그래서 김건희 씨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출장 가서 휴대폰을 반납해놓고 진술한 걸 그대로 받아 적는 식의 황제 수사 논란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검찰은 아마 고민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에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 독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차기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지금까지 권력의 눈이 무서워서 못했던 수사 열심히 하는 흉내라도 낼 것인가? 다음 정권에서도 우리가 이 권력을, 검찰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검찰 수뇌부는 계속 끊임없이 잔대가리를 굴릴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뇌부의 그런 판단이 과연 일선 수사하는 검사들까지 미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채양명주라고 표현돼 왔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수사를 미뤄왔던 모든 일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 건을 포함해서 삼부 체크, 삼부 토건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혹, 명품백,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검찰이 웬만큼은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잔머리로 순화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때요? 그 보시기에 네. 검찰에서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기사 제목만 보면 조율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심우정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는 늦었다. 그리고 때는 늦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공천 개입에 대한 음성이 나온 지가 얼마나 지났죠? 제 기억에는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음성이 공천 개입이 명백함에도 불러서 소환 조사조차도 모하면서 조율을 할 정도면 여전히 윤석열의 검찰은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지 어떤 신뢰나 향후의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 역할을 기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맞서서 즉시 항고를 포기할 때 이미 검찰도 이번에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돼 있겠구나라는 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을 하든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따로 보강을 해서 하든 지금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이 그동안 12월 3일 날 검찰과 경찰과 국민의힘과 폭넓게 밝혀지지 않는 내란 세력들이 어떤 일을 12월 3일 날 꾸렸고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외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책임을 묻는 대상이어야 되지 검찰이 예를 들어서 권력이 다 없어진 윤석열 부부를 소환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검찰의 새로운 어떤 보험이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별 의미 없는 일정 조율이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 개입했다는 정황 뭐 여러 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뭐 수사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와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뭐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내드리면서 이번 이슈를 정리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5.7%, 조국혁신당이 5.2%, 개혁신당이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사 개요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대민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배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출발선을 가장 먼저 끄는 건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은 언제쯤 나오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님,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님하고 통화는 꽤 자주 하는데 최근에도 전화하면서 출마 언제 하십니까? 이렇게 참 묻는 게 회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못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이번 주에 다 출마하는 걸로 압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캠프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이 주로 합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중도 확장을 위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이 잠정 결정됐는데 당대표직 사퇴는 언제 하실 예정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야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수용 의사 있으실까요? 그분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보관이 있으실까요?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한 가운데 정권 교체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중도 확장력을 얼마나 발휘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날짜는 6월 3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6월 3일일 것으로 각 정당과 캠프에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여론조사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중도층 의견인데요. 정권 교체 65.7%, 정권 연장 29.6%, 잘 모름 4.7%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영주 정광재 위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부정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정권 내내 무엇을 잘못했거나 무능력하거나 무력하거나 독선적이었거나 그런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놓자. 저는 내란 심판의 선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전하겠지만 우리는 내란 심판의 선거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개헌을 얘기하는 다양한 대권 후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이유로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인 이재명 후보가 있는 거죠. 내란과 관련해서는 자꾸 뭐 내란이라는 표현 전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과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그래서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됐고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다는 과거에 몰입할수록 과거와 미래, 또 호원 세력과 개헌 세력 간의 대결로 치러진다면 저는 우리 당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은 예상됐던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2조 심판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2조 심판 총선 때 들고 나왔는데 참패를 했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민 심판이겠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민 심판론을 꺼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조 심판도 택도 없었는데 이민 심판이 뭐 가당키나 한지 저는 그 주장 자체 하는 그 정치인의 발언부터 본인이 입부터 부끄러워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얻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양극단의 아주 대결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시 퇴진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매몰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고 개헌과 관련한 논의도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좀 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김보엽, 김성열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광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선이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프레임일 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표현이죠. 정확하게는 헌정수 세력 대 내란 세력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
그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회의실에 바로 D-60일 일정표를 내거는 걸 보면서 참 저는 황당했습니다. 파면이라는 게 나름 의미를 부여하면 정치적 사망 선고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3일상은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3일 정도는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와도 국민들이 마음이 풀릴까 말까인데 바로 D-60 붙인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좀 권위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했던 곳이니까 예전대로 한 3년상 정도는 치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이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거는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펼쳐지는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그랬듯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10년은 정말 무릎 꿇고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개헌대 호헌이다.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건 국민 여러분, 이제 지나간 일은 잊읍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건 간에 그건 보지 마시고요. 앞날만 봐주세요. 우리 미래로 갑시다. 좌우가 아니라 위로 갑시다. 성장으로 갑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파면은 내란 세력 종식의 서막, 출발점일 뿐입니다. 앞으로 내란 특검하고 반원특위 만들어서 샅샅이 누가 이 내란에 어떤 식으로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선전선동했는지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못 갑니다. 정말 미래로 못 갑니다. 김성현 의원 생각은요? 예, 저도 앞서 말씀 주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과거 말고 미래로 가자. 뭐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자. 이건 사실 저희 개혁신당이 내세우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주체이신 분들이 그거를 탈피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자는 쪽과 헌법을 지키자는 쪽의 프레임을 뭐 건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사실은 저는 호헌 세력이라는 건 존재하기 조금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40년 전이에요. 핸드폰이 없어서 삐삐라는 호출기 들고 다니던 시절 그때 만들어진 헌법을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예. 다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 있어요. 뭐냐면 헌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발의를 하거나 대통령이 제안을 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20일의 공고기간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선까지 며칠 남았다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일 공고기간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국회 개정안이 통과가 돼요. 근데 3분의 2가 동의를 하려면 민주당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국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 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뭐 분권형 개헌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서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국민들이 봤어요. 분권형 개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개혁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나 소선거구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까지 이 남은 기간 안에 협의가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요. 그래서 호헌 세력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개헌은 누구나 얘기를 해야 되고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다만 지금 이번 대선에 얘기하기는 조금 현실적인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혁신당 공식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조기 대선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으로 6월 3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산을 하게 되면 이런 일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4월 8일에 대선일 확정 공고가 예정돼 있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14일부터 대선일 확정 기한이어서 5월 10일부터 11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 5월 12일 전에 각 당에서 경선을 치르고 후보가 확정이 돼야 돼요. 언제 후보가 확정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서영주 위원님. 네, 일단 일정을 보시면은 14일 대선일 확정 기한이 4월 14일 날 되고 나면 후보 등록 기간, 공식적으로 각 당에서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이 이틀입니다.
5월 10일과 11일이죠. 그러면 최소 5월 10일과 11일 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그랬을 때는 준비하는 당에서도 선대위 출범부터 시작해서 캠프 구성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최소 5월 초, 그다음에 빠르면 4월 말 안에는 각 당에서의 후보 선출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보는 것들은 한 4월 30일 이내에는 후보 선출을 하고 늦어도 5월 1일, 2일까지는 최종 마무리를 한다라는 게 민주당 일정이라서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전례를 보면 2017년에는 21일 걸려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의 이 후보들 스펙트럼이 넓고 이 당 자체에서 치러지는 경선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르면 5월 3일 연휴 전에 후보가 확정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간다면 5월 10일 후보 등록 전에 바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우리 경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선거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 세 개입니다. 근데 성격을 굳이 나눠보자면 회고적 투표 성격은 국회의원 성격이 강하고요. 대통령 선거는 전망적 투표 또 인물에 대한 투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인물이 누가 적임자인가에 대한 판단 그걸 충분히 이제 가질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을 하시고 국민의힘에선 한 3주 정도 걸릴 것인데 5월 초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어서 전해드리고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일정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양자 가상 대결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홍준표 누구와 붙어도 1대1일 경우를 가정하면 과반이 넘는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른 후보도 있습니까? 예, 보여주시죠. 네, 오세훈, 한동훈 두 주자와 1대1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50%가 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야권 전체적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체 후보군이 몇 명으로 좀 거론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알려주시죠. 안 될 거를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제도가 좋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른 야당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진지하게 숙고를 해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 될 경우에 조국 혁신당도 이번 대선에 당연히 출마를 하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너 분 정도의 예비 후보군이 있고 예. 그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든 혹은 당내 경선이든 열리게 되면 지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직접 어디서도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예. 제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번에 호남의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1호 단체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란 세력의 후보가 나오더라도 야당들, 지금은 이제 야당이 없군요. 원내 1당과 3당이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네. 그런데 혹시라도 두 당이 경쟁을 해서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는 이런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역대 선거에서 지난해 총선부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든다. 이런 기조를 분명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란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과감하게 결단을 할 겁니다. 야권, 헌정수호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더 비중 있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후보라고 이제 불러도 되나요? 예비 후보 등록이 됐나요? 예비 후보 등록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선출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탄핵 인용 이후 첫 행보로서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 조부모님이 계시는 경북에 가서 산소에 성묘를 하는 것으로서 거사를 앞두고 첫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영덕에 위치한 산불 이재민들 고소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경북 이런 데는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물론 불길은 잡혔습니다만 이재민들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불이 한창 나고 있을 때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받는답시고 소방관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같은 이런 때 정말 이재민들이 복구를 해야 될 이럴 때 가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들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정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개헌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보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자 민주당내에선 다소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잘 들어보면 개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이후에 다음의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은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정당 간 합의되는 만큼만이라도 하자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시일이 촉박한데 어느 정도의 개헌이 가능할까요?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들었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개헌이 우선이냐, 내란 종식이라고 표현하죠. 민주당에선 내란 종식이 우선이냐.
이 양자택일 문제처럼 지금 시청자들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홍익표 대표님. 우선 그 개헌과 내란 종식이 꼭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건 전 동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꼭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저는 물리적으로 그 60일도 채 안 남은 한 50여일 남았죠. 그 대통령 선거까지. 그때 이 개헌을 같이 그 대통령 선거하고 개헌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여의도에서 조금이라도 개헌 관련 논의, 역사적인 논의나 또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민투표법 문제 포함해서 개헌의 논의부터 해서 그럼 개헌이 한 4월 말 이전에 그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헌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고 괜히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그 힘을 빼는 것보다는 저는 내란 종식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전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해요.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기합의된 이런 내용들을 빨리 처리해서 시급한 그 국민의 그 어떤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지. 지금 자꾸 여기서 또 개헌 문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 논의를 하되 좀 더 그 신중하게 논의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렇게 생각입니다. 예, 신중 논의시고요. 김채거 의원은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신 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내란을 종식시키다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비상계엄에 의해서. 예.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두를 할 것이고 그럼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법적 사법 절차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내란 얘기합니다. 좀 분명히 정치적인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이야 이런 식으로. 그 내란은요 결국은 사법부에 의해서 내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판결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 위배를 했다라는 걸로 파면까지 시켰고요.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이 그냥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어지는 것 얼마나 더 민주주의가 더 잘 지켜집니까? 이런 나라에서 상대방을 내란당으로 몰아채우고 있지도 않은 지금 현재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가 내란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내란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홍 의원님은 예를 들면 민생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생각하는 것 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권력 잡는 것만 지금 생각하는 눈에 있는 건 눈앞에 돌아온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극한 표현을 쓰고 내란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막겠다. 정말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5.18 민주화 정신과 개헌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즉 권력구조 개편까지 쭉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인 개헌은 현재로선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의견을 듣고 이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아마 그 우원식 의장하고 그 어떤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원식 의장도 여야가 합의된 만큼만 하자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은 그럼 5.18 정신의 그 전문 추가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내란 관련된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관련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어렵게 하자. 이 두 가지만 하자는 건데 제가 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지금 그 제1당인 민주당이 그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 개헌 논의를 보면 합의하고 같이 하자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실제로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임기 단축 개헌에 훨씬 관심이 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대통령의 힘을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빼자는 쪽에 방점이 있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개헌 논의에 대한 판이 벌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아는 사람들 그 내부의 어떤 그 절차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이거 현실적으로 50일 이내에 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제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다수가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일단 3년으로 줄여놓고 그다음에 개헌을 해서 그 다음 정권, 그러니까 차차기 정권에서의 대통령의 임기랄까 아니면 뭐 이걸 중임제로 할지 이런 것까지 논의해서 개헌하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육공화국 헌법이잖아요. 87년도 헌법인데 그 헌법은 굉장히 위대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군사 정권의 호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접 선거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위대한 측면도 있고 그 헌법화에서 우리가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뤄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40몇 년이 지나면서 이 헌법이 그때 당시에 권력 구조만 일로 삼김이라는 그 4명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원래 4년 중임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야, 그 8년을 내가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5년 단임제로 바꿔놓은 거죠. 명분은 이거 그 중임을 계속하면 권력 독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했지만 사실상은 그 4분의 권력력에 의해서 5년 단임제를 만들어 놨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권력 구조만 바꿔놓고 헌법 자체의 그 틀은 과거의 유신헌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그 5공화국의 헌법을 그대로 그냥 이어받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 헌법 조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으로 7공화국 헌법으로 가자. 10여 년 전부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안 되는 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또 선거도 말이죠. 대통령 임기 중에 지방선거 치러, 총선 치러.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뭐 정말 기를 쓰고 싸우고 대통령도 레임덕이 안 되기 위해서 막 선거에 개입하다 보니까 정책이라든가 국가 미래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니까 그러지 말고 4년 중임제로 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제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원포인트 개헌만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5.18 정신 중요합니다만 그게 그 헌법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이 국민들의 삶과 민생과 그렇게 큰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면 비상기업 요건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비상기업 요건 강화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은요 국회에서 해산을 시켜서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슈만을 계속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는 거는 그건 정말 정략적이고 당략적인 태도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도 진짜 그 김정혁 최고위원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헌법이 문제가 돼서 비상계엄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 헌법은 도리어 우리 헌법의 시스템화에서 비상계엄을 막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그걸 주도했던 대통령과 그 세력들을 법적으로 단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도 87년 헌법에서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자체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 측면에서 87년 체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운명을 당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특히 기후변화,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그 새로운 AI 시대,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와 수기형 민주주의를 어떻게 헌법에 담아낼 건가, 근데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충분한 그 논의, 그러니까 즉 국회가 그 논의하는 과정과 함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형 모델로 헌법에 대한 논의를 해줘야 돼요. 병행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지금 단기간에 50일 내에 함께 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50일 내는 좀 무리라고 보세요? 무리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87년도 헌법도 2달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로 삼김의 대리인들이 와서 뚝딱뚝딱 해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협상도 있었고 논의가 있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라진 세상, 변화된 세상에 걸맞게 우리 헌법의 인권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약 부분에도 그렇고 많은 걸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걸맞는 우리 소득 수준에 걸맞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한 5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몇십일 내에 뚝딱뚝딱 해서 원포인트 개선으로 바꾸면 헌법을 뭐 누더기로 만들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3년만 본인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년 동안에 6공화국의 문제점들을 다 정리를 하고 헌법을 7공화국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3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그 총선하고 같이 일치시키자. 그래서 4년 단위로 계속 가게 하자. 그래야지 더 이상의 정치적 혼란이 없다. 이건데 3년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건 누군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돼요. 근데 임기를 4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희생이 없이 정치인들의 희생이 없이 개헌이 될 리는 없습니다. 예. 지금 그 개헌 논의에서 사실 이제 60일 이내에 개헌과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는 건 좀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국민의힘 일각과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쪽 민주당 쪽과 생각이 다른 게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 한 1년의 시간이 있죠. 1년여 정도 논의해서 내년 총선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붙여서 28년도 총선에서 임기를 단축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한 3년 정도를 해서 개헌된 그러니까 수정된 개헌안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국회 총선거하고 이게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안과 우리 또 야권 일각에서의 안이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나 또는 그 이재명 그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서 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거 때 국민투표를 붙여서 통과시키고 2030년 지방선거에서 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그럼 임기 단축 없이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안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 각자 그 안을 놓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7년이요? 27년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26년에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투표에 거기 붙이는 거죠. 그럼 28년에 그 총선이 있습니다. 2년 후에. 그때 이제 개정된 헌법으로 치러지니까 다음에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대략 한 3년 정도 되는 거죠. 그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권 측 인사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야당 측에서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부겸 전 총리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임기 단축 개헌을. 또 반면에 홍준표 시장은 임기 단축 반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임기 단축보다는 2028년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르고 그럼 한 2, 3년 정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개헌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확정을 짓고 국민투표로. 그럼 2030년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요. 정상적으로. 그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개정된 헌법으로 치르자.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개헌의 로드맵을 들어보면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대선 날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왜 지금 이번 대선 60일도 안 남은 이번 대선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호원 세력이고 하면 개헌 세력이다. 뭐 이런 프레임이 잡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적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장께서 저는 그 의장은 또 의장대로서 한 역할이 있으니까 개헌론을 담론으로 꺼낸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의장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본인의 임기가 내년 1년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는 시점 1년 정도 남았죠. 1년 정도 남아서 끝나니까 자기 임기 내에 뭔가 개헌을 마무리하려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의장은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우원식 의장 본인도 더 잘하실 거예요. 그 국회에서 얼마나 이 개헌론의 합의를 모아가기가 힘든 건지 단 30일 만에 한 달 안에 지금 개헌의 합의를 모아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이 가장 개헌론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이제 임기 단축 개헌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개헌의 찬반이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한 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헌 로드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28년 개헌이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또 다른 주자들은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라는 좀 중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왜냐하면요,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돼본 적이 없어요. 10여 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됐습니까? 그거 원래 일치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일치시키지 않았잖아요. 2018년도 지방선거에 하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럼 2028년이 되면은 그거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총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가서 개헌을 해서 2030년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6공화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정치인들이 임기를 줄여서라도 이거 일치시키고 7공화국으로 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해 주시는 게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한 달도 자기 임기를 줄이려고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예. 이 대선을 앞두고 바로 그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나오고 파면 결정된 뒤 곧바로 지금 개헌 얘기가 막 뜨거워지고 있어서 시청자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자기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헌을 하자, 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막 시작될 무렵에 새누리당에서 개헌하자 이렇게 꺼냈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도에 하자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됐어요. 또 무산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개헌론을 막 꺼내는 모습.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권이 입장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판단해서 개헌을 꺼내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비판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개헌론이 그동안은 어떤 경우에는 그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 정치권 내에서의 일종의 그 수단적인 도구적 측면으로 개헌론이 활용된 것도 예.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 흔히 얘기해서 집권할 때하고 집권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개헌론을 얘기할 때하고 실제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헌론에 소극적으로 바뀌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개헌론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잘 안 믿어요. 이거 뭐 개헌론 되겠어?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국회에서 삼선을 하면서 여의도에 있어 보니까 이게 개헌론이라는 게 그 개헌이라는 것에만 동의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그 대통령제를 갖고도 물론 가장 많은 의견이 4년 중임제인데 그 안에는 또 이원 집정부제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각제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수지만. 이게 등등의 굉장히 복잡한 권력 구조만 갖고도 그런데 또 앞으로 그 7공화국의 여러 가지 시민의 그 권리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또 진보 보수가 첨예하게 생각이 또 갈릴 거예요. 견해에서.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라는 것이 그 개정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다른 트랙으로, 그러니까 국회 헌법 논의를 국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가는 방식으로 해야만 두 개의 안을 놓고 그 협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낼 때 공약을 내거는 것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그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당선자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위기 상황일 때 개헌하겠다고 그랬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 내세웠었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 개헌으로 돌파하자. 그리고 개헌을 하는데 한 1년 반쯤 뒤에 개헌하자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거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인들이 계속 써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요, 그렇지만 다른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주자들이,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해야 돼라고 얘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산발적으로 한두 명이 얘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그런 있을 수 없는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6공화국의 헌법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어. 그리고 여야의 대립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대통령 선출과 국회의원 선출이 서로 달라지고 그 중간에 또 지방선거까지 하면서 선거만 치르다 대통령 끝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안 돼. 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을 때 다 함께 밀어붙여야지. 안 그러면요, 그냥 못 고친 죄로 또 몇십 년 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굉장히 망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님한테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헌을 꼭 그분들만 동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대통령은 3년만 하자. 그리고 거기 맞추자. 그리고 임기 기간 동안에 공약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의 문을 열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낡은 헌법으로 국민들과 우리 국가 체제가 고통받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결단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이 뭐 상당히 이제 뭐 좋은 얘기긴 한데 누군가의 임기를 단축해서 하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정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 자기 임기 한 달도 줄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30년이 어쨌든 임기를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저는 뭐 제가 정치 학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 권력,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보다 분리하는 게 맞다. 저는 사실은 꼭 의석이 다수당이 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 선거 평가처럼 해서 잘하면 다수 의석을 또 모아주는 거고 못하면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견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은 같이 선거를 치르는 게 저는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 간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그렇게 맞추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원래 제가 했던 거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런 게 없었으면 그때 일부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다면 저는 2026년 임기 단축을 통해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맞췄으면 가장 좋았다 이런 생각도 그런 갖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긴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즙 다 빠지겠네. 라는 아쉬운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올라 활력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고함량 아르기닌으로 힘차게 힘이 올라 라라올라. 전신을 각각 움직여 깊숙한 곳까지 마사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전신을 더 움직여서 더 깊숙하게. 위무브 헬스케어 로봇 바디프렌드.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파라오는 목,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는 정형용 견인장치이자 요추와 골반 주변 근육을 정위치로 교정하는 정형용 교정장치입니다. 메디컬 파라오.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16년 12월 새누리당은 개헌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2달 반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국정농단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는 대선 공약이 실현되나 싶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여당도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헌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점이 발견됩니다. 공감됩니다. 개헌은 정치인들이 입장과 처지에 따라 들었다 놨다 하는 국면 전환 카드로 인식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국회의 연구 보고서에 의미심장한 문구가 담겨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개헌 여부와 방향, 내용을 소수의 현자가 정해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일부 엘리트가 어떤 결론을 낸다 해도 국민이 광범위한 지지를 보낼지 의구심이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야 할지 어느 정도 답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코웨이 페스타. 원하던 가전과 가구를 싹! 역대급 할인가로 만날 단 한 번의 기회. 이 모든 것 반값으로 누리시길. 코웨이 페스타. 갱년기. 정말 ER 하나로, 작은 ER 하나로 안전하게 하루 하나를 만드는 변화. 갱년기 정도평가 지수 11가지 항목 개선. 갱년기엔 ER 하나.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롤 모델, 신발들의 롤 모델 슈올즈.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앞서갑니다. 편안함과 스타일의 조화. 애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편안한 신발의 롤 모델 슈올즈.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